좋아요, 구독! 1, 2차 발사가 사실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위한 단계였다면요. 이번에 발사는 지금 실제로 우주에 들어가는 이제 위성이 탑재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사에 지금 우주 항공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의 성공은 우리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실제 우주 택배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느냐 안 굳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발사체가 그 1차 실패하고 2차 성공하고 또 3차 실패하고 4차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두 번째 의미는 반복 성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 그렇죠. 게 앞으로의 네. 성공도 이제 계속해서 맞습니다. 확정된다라고. 4차까지는 아마 반복 성공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의미는 실제 위성을 한 두세 개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위상은 전혀 달라지죠. 지금까지는 빌려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지금 또 타이밍도 지금 뭐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UAM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기술의 전반에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플랫폼이 완성됐을 때 이게 다 모든 산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우주 산업에 그러한 기술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업이 바로 들어갔을 때는 또 뭐 테슬라의 스페이스X라든지 다 빌려서 해야 되는 형국인데, 이번 성공을 통해서 그런 데 대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좀 다른 궤도에 올라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아마 이 누리호 발사를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당장은 우주 산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누리호 발사가 가지는 의미는 직접적인 우주 항공 산업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벌어지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차, UAM 산업 이런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서 그러한 어떤 방사형으로 전개되는 산업이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으로 봐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누리호 발사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관련된 주가들이 좀 올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모두 지금 하락세를 면치 그렇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우주항공 산업은 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발표 때도 주가 흐름을 보면 붕 떴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대체로 기업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네,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누리호 발사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산업이었고 그렇죠. 이번 3차도 정부 주도 산업이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돈이 되는 것은 정부가 이 누리호에 얼마의 예산을 투여하는가인데, 현재 2025년까지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7,500억이었는데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우주청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 예산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부 주도의 일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산업이면 그 산업이 커지면 매출이 쭉 커지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매출 자체가 어떤 허들이 걸려 있는 산업이라서 당연히 주가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까 제가 저궤도 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주 산업 중에서 민간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산업이 뭐냐? 저궤도 현재로 가장 빠른 게 저궤도 위성 산업입니다. 저궤도 위성이요? 네. 네. 저궤도 위성 산업은 테슬라를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X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진출하고 있고, 미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업체가 진출하고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 산업에 다리를 걸친 국내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네. 기업들인가요? 우선 뭐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미 1분기 내에 한 1,0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유상 증자 한 이유도 스페이스X 같은 데 이미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상 증자를 한 거거든요. 민간 시장에서 시장 확장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쪽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 발생하는 곳은 현재 민간 산업으로 활성화되는 산업에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기존의 뭐 LIG 넥슨이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카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또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정부 주도 사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기술 축적이 일어나면 이게 그 다음 스텝은 우주 산업이 민간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의 이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민간 산업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보고 그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 우선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에는 축적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민간 산업으로 확장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일 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 시장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을 좀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는 기술력이 검증이 되면서 민간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글로벌 전반을 보면 이 우주 항공 산업은 민간이 좀 주도를 이끌고 있잖아요. 네. 또 어제는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뭐 스페이스 X를 타고 사우디에서는 처음 여성 우주인이 좀 탄생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시점에서 글로벌 우주 산업 내에서는 어떤 핵심 산업이 있는지 또 주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현재로는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민간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미 그 모든 발사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모든 기술이 검증된 국가들만 일단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발사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 한 4차, 5차까지 갔을 때 사실 그 시장이 열리거든요. 지금은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우선 선택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교두보를 확보한 기업들은 오히려 또 국내 시장이 열리면 훨씬 더 강하겠죠. 네, 그런 시장을 우선 보는 게 맞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벤트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사우디 여성이 뭐 탑승했다. 대부분 네. 이벤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부호들이 어떤 기획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게 시장 자체가 확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확대로 오는 거는 우선은 아마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장일 것이고 당장은 아마 이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 저궤도 위성이 강한 유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방산의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가지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방산이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보통 우주 항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우주 항공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총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거 바로 방산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방산 매출이 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괜찮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쪽 시장이 이미 커진 상태고 방산 시장은 어차피 국가 예산이 정액했을 때 늘어난 시장인데 이미 미국에서도 7.2% 늘어났고 중국도 한 7%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쪽 분야가. 그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우주 항공 분야와 엮어서도 방산주들도 사실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래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 또 기업에서 소식이 또 나와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또 사명을 변경을 이렇게 하면서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색은 갖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바뀌는데 몇 가지 기록이 있죠. 이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15년 만에 들치부심으로 인수한 거고 대우조선해양이 아마 23년 만에 민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은 이 민영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대우라는 타이틀을 뜬 건 4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는데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하나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 시장 자체를 이미 키워놓은 상태에서 특히 대우조선해양, 즉 하나오션을 바뀌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강한 부분이 뭐냐면 잠수함이라든지 네. 군함 같은 군수 산업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6회 공을 다 가지게 됐다. 그럼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나 그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6회 공을 다 가져서 방산의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했다. 하는 네. 시너지가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너지는 그 수조 산업입니다. LNG예요. 그러니까 김동관 부회장이 이번에 기타 그 상무이사로 사실은 보딩 멤버에 들어갔거든요. 그 의미는 김동관 부회장이 계속 그 추진하고 있었던 에너지 정책 중에서 수소나 LNG를 중심으로 한 수소 정책 중에서 이 LNG로 인한 모든 사업 영역, 즉 네.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갖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LNG 시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분기에 전 세계 LNG 발주가 19척이 나왔는데 그중에 90%인 17척이 우리나라에서 싹쓸이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선주도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움직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제가 아까 민영화가 2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민영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주적인 경쟁에서 무조건 따오기 위해서 저가 경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HD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의 가격을 같이 깎아먹었죠. 그래서 그 조선 사업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민영화되면서 아마 첫 일성으로 수익화를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손해가 나면 수주하지 않겠다는 아마 한 것도 수익성에 좀 제고가 대부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제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두 가지 시너지는 분명히 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그룹을 이 하나오션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시너지는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오션의 1분기는 이미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2년간 누적 적자가 3조 5천억, 4천억, 그리고 분기 적자는 10분기 연속 적자였고, 네. 재무구 쪽에서는 이제 시급하죠. 예. 물론 이제 정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리고 수주는 많이 했지만 이 수주는 이미 3년치는 대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 이미 수주한 것들도 가격이 그렇게 좀 굉장히 있는 가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라든지 수익성은 한 1, 2분기는 지켜봐야 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재무 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오션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재무구 쪽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네. 가장 시급한 건 아마 그 인력 문제일 겁니다. 인력 문제요. 네, 그 지난 10일 날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그 조선 산업에 대한 인력 문제를 굉장히 다뤘는데, 인력 문제 플러스 그 노조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앓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민영화된 지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23년 됐다 그랬잖아요. 기업에서 가장 열심히 핵심 인력들이 보통 20년 차 정도. 네. 10에서 20년 차 가장 핵심 인력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현재 대우조선, 그러니까 하나오션 대우조선의 인력의 대부분은 네. 민영화 이전에 뽑은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미 조직 자체가 굉장히 관습화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민영화되면 아마 그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쇄신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좀 체질 개선이 그렇겠죠.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 대우조선이 지난해에 그 핵심 인력, 특히 이제 그 조선소에서는 R&D 인력과 설계 인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인 없이 가다 보니까 핵심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한 160여 명이 빠져나간 걸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도 핵심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선 사업 자체가 몇 년째 호황을 못 누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력이 수급난에 빠져 있어요. 이 수급난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핵심 인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 문제는 사업 구조적인 문제인데, HD 현대중공업은 그 엔진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을 다 시켰습니다. 네. 아마 하나오션도 그 HD 엔진이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 합병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합병해야만이 네. 실제 포트폴리오 다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구조 개편도 아마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력도 조금 재편이 필요하고 사업 구조도 좀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저희가 하나오션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나요?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적자 구조고, 물론 이제 인수가 돼서 하나오션 출범하는 이벤트성으로 약간 주가는 떨 수는 있겠지만, 저는 1, 2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얼마큼 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된다. 그건 아직 좀 미지수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의 로키트 마틴이라고 대대적인 공부는 하고 있지만, 네.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군수 산업 자체는 좀 커져 있어요.
그렇죠. 국가들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네. 그리고 K방산도 어느 정도 홍보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가성비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혜를 누릴 것은 분명한데 그런 시너지가 얼만큼 빨리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신중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